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북한에서 엄청난 대참사가 난 모양입니다. 합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오전 5시경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힌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중 하나는 600km를 비행했고 10분 후 발사된 또 다른 미사일은 120km를 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 모두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는 화성 11형, 즉 KN-23으로 추정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발사 플랫폼을 사용해 시간 간격을 두고 쏜 점을 미루어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두 발 중 처음 쏜 미사일은 600km를 비행하고 함경북도 청진 앞바다에 낙하했지만 120km를 비행한 미사일은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합참 공보실장에 따르면 문제의 두 번째 미사일이 비정상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발사 지점에서 장현 방향으로 120km 떨어진 곳은 여전히 평양에 해당하는 구역이라 해당 미사일이 평양 인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했는지, 구체적으로 내륙 어디에 떨어졌고, 민간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은 확실치 않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북한이 서둘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한 배경에 대해 한미일의 프리덤 엣지 훈련에 반발한 급조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게 전부였습니다. 분석대로라면 북한은 한국을 위협하려다 자살골을 넣은 셈인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에 한미일 당국은 긴장을 낮추지 못했는데요. 미사일의 낙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북한이 최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만큼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5일 전 자신들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다탄두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다탄두 탄도미사일이란 대기권에 도달한 미사일이 목표물로 낙하할 때 탄두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다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위력적인 무기인데요. 따라서 만약 이번에 실패한 미사일이 그러한 종류의 미사일이었다면 평양 인근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새로운 종류의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비행거리가 워낙 짧은 수준이라 애초에 필요한 고도의 수준 자체가 낮았을 수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지난 1일부터 평양에서는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 수뇌부가 집결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나흘째 열리고 있었기에 상식적으로 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투발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두 발 모두 내륙에 떨어진 것이 최종 확인된 것으로 이는 기존 2.5톤의 탄두를 4.5톤의 초대형 탄두로 섣불리 교체하면서 이뤄진 실수로 파악된 겁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내륙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처음 듣는 일이라며 북한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은 미국의 초기 분석에서도 밝혀졌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정말로 북한이 실수로 그것도 위력이 몇 배는 강한 초대형 탄두가 평양 인근에 떨어진 게 맞다면 과연 민간인 사상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예상 사상자 규모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인명피해는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이며 마을 12개 정도가 송두리째 사라졌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계산이 나온 배경은 간단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평양의 인구는 287만 명.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 대략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미사일이 평양 중심부에서 120km 안쪽으로 날아갔다면 가장 유력한 곳은 자양리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인구 1000명 단위의 소규모 마을이 대략 수백 개 정도 산계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북한 마을에 직격으로 떨어졌다면 그곳은 이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을 것이고
비껴 맞았더라도 마을 전체가 반파되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요. 현재 이 사건은 북한 노동당국에 의해 철저한 은폐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김정은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평소보다 과도하게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한 겁니다. 실제로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두 중량 4.5톤의 KN-23 미사일은 전술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 중 하나로 지휘소나 화력기지 파괴는 물론 벙커버스터급 지하 관통탄 및 대형 핵탄두의 단거리 운용 등 북한의 핵심 전략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현무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의 위력이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죽을 힘을 다해 미사일 발사 실패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해당 사건에 앞서 최근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에 활공폭탄을 그것도 무려 38발을 잘못 투하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2023년 4월 2024년 4월까지 러시아가 투하한 활공폭탄 중 최소 38발이 국경 지역인 벨고로드에 떨어졌으나 대부분 불발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JDAM 유도폭탄과 비교되는 러시아의 활공폭탄은 소련 시대의 대형 탄약의 유도 시스템을 장착한 것인데 종종 발사에 실패하면서 러시아 영토에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벨고로드 지역에 떨어진 활공폭탄 중 상당수는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산림청 관계자 등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는 러시아 내부 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중 국경 지역인 인구 40만 명의 그레이보론에 가장 많은 11개의 활공폭탄이 떨어졌는데 이 중 대부분이 러시아군의 어려운 작전 상황 때문에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국경 내에 떨어진 활공폭탄은 대체로 폭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벨고로드에 떨어진 폭탄은 실제 폭발로 이어져 지름 20m의 분화구가 생기고 차량과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힌 겁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러시아군은 Su-34 전투기에서 탄약이 우발적으로 방출됐다며 뒤늦게 자국 영토에 폭탄이 떨어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공개된 러시아 내부 문서에는 해당 폭탄이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FAB-500이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이 활공폭탄에 들어간 유도 기술이 그동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수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능력을 키워왔지만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 다탄두 유도화 등 기술적으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분야가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러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전술핵 탄두인 화산 31과 핵무기 통합 운용 체계인 핵방아쇠 등은 이미 상당 부분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갔으며 당장 지난 26일 한국에서도 관찰된 극초음미사일 또한 러시아의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평양 폭격 사건에 앞서 해당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졌을 때 이미 대참사의 조짐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합참 측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은 지난 1월과 4월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고체 연료를 활용한 엔진 시험을 검증했다고 하니 좀 더 발전된 것을 시험했을 거라 추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과 다르게 당시 미사일에 과도한 연기가 포착됐으며 비정상으로 비행해 비행운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사일의 흔적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이며 합참 측은 아마도 연소가 제대로 되지 못한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을 거라 분석했는데요. 북한의 거짓말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열상 감시 장비 영상을 공개하며 북한 미사일이 상승하는 부분부터 굉장히 불안정하게 올라가다 심하게 흔들렸고 나중에는 뱅글뱅글 돌다가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는 미사일 발사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 한 예로 미국의 미니트맨이나 다른 나라의 탄도미사일을 보면 초반에 가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불구불하게 날아가지 않으며 특히 북한 미사일은 탄두가 3개로 나뉘어져 목표물에 정확히 유도됐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간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산산조각이 났으며 수십 개의 파편들이 생겨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불안정한 미사일 기술로
불특정 다수의 자국민을 폭격하고 있으며 이는 안 그래도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내부 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러시아는 북한이 보낸 불량 포탄에 앙심을 품고 너네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골탕을 먹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전 세계 여러 시장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한국 방산이 더욱 주목받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K방산이 또 추포를 터뜨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 미사일 최초로 미국의 수출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으면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가 급증하면서 미국 사령관 입에서 직접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당했으나 건재한 모습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당선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유세 도중 피격되었습니다. 총알이 귀를 관통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총격범은 사살되었고 지지자 중 한 명은 숨지고 두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장 사진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 피를 흘린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선 사진 한 장이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기의 사진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이날 미국 언론들이 쏟아낸 현장 사진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관통한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SNS를 통해 미국인의 단결과 강력한 결의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60%에서 70%까지 오르면서 향후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며 바이든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위산업 관련주 투자 심리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 방산주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 각국은 방위비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나리오가 한국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년간 411% 상승했고 현대로템은 92%, 한화시스템은 25%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자주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방산주는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액은 약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의 갈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주 국방력 강화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K방산 신드롬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월 치러질 미 대선이 다시 한번 방산주의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NATO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동맹국의 방위 예산을 늘리라고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방위비 관련해 인상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국내 방위 산업과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동 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국내 방산업체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NATO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적극적인 군사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LI지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LIGNX-1은 여러 건의 대형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이라크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1002를 수출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1002 등 방공 무기 체계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등 9억 2천만 달러어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한국방위사업청과 전투기 KF-21에 장착되는 엔진 공급 계약, 폴란드와 다연장포 천무를 수출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9월 진행되는 인적 분할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신설 지주회사와 존속 사업회사로 분할되어 방산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산 사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방산기업 주가 수준을 따라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산주들의 주가도 급등하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LIGNX-1은 호재가 겹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LIGNX-1이 미국에서 유도로켓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산 유도무기 첫 미국 수출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LIGNX-1은 현지 시각 12일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이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해외 비교 시험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림팩 RIMPAC 기간 이뤄진 이번 실사는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 작전 개념의 실사 시나리오에 기반해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동들어 무인 표적 공중 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 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모든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 국내 해병대에 전력화된 비공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되었습니다. LIGNX-1은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 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LIGNX-1은 이번 시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 국내 무인 수상정의 임무작전 수행 간 민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화 모듈화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비공은 2019년 미국 FCT 프로그램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뒤 이번 최종 시험까지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최초 진행된 FCT 1차 시험은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됐고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춘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FCT 2차 사업은 총 4단계로 나눠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고, 하와이에서 각각 이뤄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FCT 사격 시험은 실제 림팩 훈련에서 진행하며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LIGNX-1은 이번 FCT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LIGNX-1은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미 해군과 소요 제기 활동을 착수했고 미 해군이 검토 중인 무인화 운용 개념에 맞춰 사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 소요 제기,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신익현 LIGNX-1 대표이사는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약 반세기 만에 미국에 유도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자주 국방 실현과 K방산의 성장을 향한 우리 정부와 군, 기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국산 유도로켓 비공이 미 해군 작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에 우리 방산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미 해군은 지난해 10월 무인 수상정에 한국산 유도무기를 탑재 6개의 미사일 발사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당시 침몰시키는 시연을 통해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상체계 사령부는 미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비공 FCT를 진행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비공 FCT를 진행 중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을 방문해 한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양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말하면서 더욱 주목됐는데요. 프란체티 총장은 올해 림팩에서의 비공 시험 발사는 무인 시스템을 해군 작전에 통합하는 또 다른 발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함정 노후화가 가속화하면서 미 해군에서는 MR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서 MRO 물량을 우방국에게 일부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멜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조선업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한미동맹과 세계 해양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고 이는 해양 전략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인데요. 또 최근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한국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며 그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사성 장군인 미국 인태사령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림팩 훈련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최고 위급 장성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핵협의 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상시로 비밀리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미동맹은 견고하며 모든 전투 계획은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국에 신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하려는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공 미국 수출을 비롯해 한국 방산의 활약이 어디까지 확장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최근 세계 1위를 탈환하면서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수주 호황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중국을 진작에 제치고 연일 초고속 상승 행진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 같은 기세에 힘이어 미국 함정 사업이 한국에 진짜로 넘어갈 분위기가 형성되자 미국 조선사들이 들고 일어나며 한국 견제에 안간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독자 핵잠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며 미 조선사들의 심기를 더욱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데 한국 조선업이 제대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가 경쟁국인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의 24% 점유율을 크게 앞선 것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37만 CGT를 기록했으며 한국 조선소들은 이 가운데 96만 CGT를 수주한 반면 중국은 57만 CGT를 수주하며 2위에 그쳤습니다. 발주 건수로는 중국이 30건으로 한국의 18건을 앞섰지만 총톤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며 중국의 콧대를 제대로 부숴버렸습니다. 실제로 수주량은 대수보다 용량이 중요한데 한국 수주 선박의 한 척당 환산 톤수는 5만 3천 CGT로 중국보다 약 2.8배 큽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조선소들이 고부가차치 선박 건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차치 선박일수록 톤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조선업계 전문가들도 국내 조선업계가 강세를 보이는 LNG 운반선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고부가차치 선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수주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 3사는 일제히 흑자를 내면서 한바구음을 찍고 있는 중인데요.
국내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나 더욱 기쁜 소식은 이러한 흑자 흐름이 계속될 거라는 사실인데, 실제로 최근 성과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조선업계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업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조성가 지수는 7월 187.98을 기록하는 등 정점에 달한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점인 2008년 9월에 육박하는 등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조성가 지수가 180을 넘어선 게 2008년 이후 처음일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미 조선 3사는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력인 LNG선 등 고부가차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2억 달러 수준인 LNG선의 인도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할수록 조선사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우리 조선업계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카타르로부터 대규모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이 쏟아지는 등 연이은 수주 소식이 더해지면서 우리 조선업계가 쾌속 순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조선업계에 따르면 카타르의 국영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우리 돈으로 6조 8,800억 원, 최대 20척에 달하는 LNG 운반선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납기가 빠른 한국 조선사들이 벌써부터 이 가운데 10대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원하는 LNG 운반선은 27만 1000큐빅미터인 카타르 차이나막스급인 현존 최대 크기로 길이 344m, 너비 53.6m, 높이 27.2m, 흘수 12m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지난 4월 60억 달러 규모 18대의 카타르 차이나막스급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추가로 최대 20척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중 4척은 중국 조선사 중 한 곳이, 또 4척은 카타르 에너지와 관계가 깊은 한 곳이, 조선사 3곳 중 12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한국의 몫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발주 물량의 나머지는 HD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우리 조선사와 지난 6월부터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카타르가 발주 물량 상당 부문을 한국에 맡긴 건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 조선사에 비해 월등히 빠른 납기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LNG 운반선 표준 크기로 자리 잡은 17만 4천 CBM급 10척도 추가 발주할 예정인데, 역시 한국 조선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의 대형 조선 3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카타르 에너지 LNG 운반선 44척을 수주할 만큼 이미 신뢰를 쌓은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HD한국, 조선해양 17척, 삼성중공업 15척, 한화오션 12척 등으로 모두 17만 6천 CBM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카타르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업계에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력인 LNG 선의 수요가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쌓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LNG 극저온화물창 독점 특허를 가진 프랑스 가즈트랑스포르의 떼끄니가즈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는 1억 7천만 톤 규모로, 이를 옮기려면 조선소에 발주된 185척의 LNG 운반선 외에 100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들 물량이 나오면 하반기에도 한국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을 더 수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도 군함 건조를 한국에 맡기려는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면서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4월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곤 어안이 벙벙했다고 말하는 등 한국의 조선업 역량이 매우 놀랍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에서 진짜 한국의 MRO 사업을 맡기려는 신호가 보이자 미 업체에서 대놓고 견제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함정 방산 기업들이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에 본격 뛰어들기 위해 얼마 전 미 국방부의 자격 평가를 수는 준조롭게 통과했지만 암초를 만났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 조선사들이 한국의 기세를 꺾기 위해 미 대선을 계기로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진출을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 조선소 협의회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외국에 아웃소싱하는 걸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한국을 대놓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조선업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며 자국 조선소의 함정 수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조선소 협의회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미 대선을 앞둔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며 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중으로 밥그릇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항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한국 조선업계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핵잠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 핵무기 생산을 늘리면서 세계의 핵 확산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과 적극 공조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한국 조선업에 대한 시선이 한층 더 달라졌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전략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이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특히나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과 동등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정부 차원의 핵협의 그룹을 출범했다며 이를 위해 비밀리에 양국이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곧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냥 미국 핵잠 도입이 아닌 한국용 핵잠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한국은 몇 전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동맹국인 미국이 우호적이지 않았고 핵 추진을 위한 연료인 우라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 추진 잠수함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육상 시험장을 내년에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우리 정부는 경북 경주 간포읍 일대에 내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에서 민간 선박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선박용 외에 군 당국과 방산기업들이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핵잠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왕 연구소에 들어설 것이라며 핵잠용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에도 미국과 핵잠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연료로 쓰일 우라늄 확보가 관건이었던 만큼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핵잠용 소형 원자로는 우라늄 농축도 19.75%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농축도 20%가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지만 저농축 연료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도 우라늄 235 농축도가 20% 이하인 핵연료에 대해서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분위기가 남달라 보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무서운 질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8조 8영억 원.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무기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 모든 시험 비행을 마치고 최근 1호기 조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는데 이 전투기 때문에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서 큰 위기를 느끼는 듯한데요.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 미터 디펜스
FR는 최근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때려잡을 계획으로 KF-21에 눈길을 보내는 국가가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식되고 각국이 무기 구매를 줄이자 방위 산업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한 국제 정세로 방위 산업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중동 정세까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위 산업 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기를 주문해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없다는 점. 가장 심각한 분야가 전투기 분야입니다. 전투기는 여러 무기 체계 중 가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제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면 언제 출고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신규 주문이 없던 시절에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12년 내로 출고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빠르면 34년 늦어지면 7년도 기다려야 초도 물량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전투기는 4.5세대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 중인 전투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VIPER 신형 F-16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2017년 9월까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F-16을 생산하다 생산 라인을 전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로 옮겼습니다. 주 사업장 포트워스에서는 신형 F-35에 집중하고 잔여 물량이 몇 대 남지 않은 F-16은 그린빌에서 생산직 노동자 25명으로 소규모 생산하기로 계획했었죠. 하지만 예상 외로 주문이 폭주하면서 공장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노동자 규모가 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손이 30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매달 생산량은 고작 2대. 2026년까지 월 4대로 늘릴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밀린 주문만 12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기를 주문하면 64개월, 즉 7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2020년 8월 F-16V 66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대만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1대도 인도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급등하기 마련. 한국이 20년 전 F-16을 구매할 때는 대당 가격이 440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그보다 2배 이상 뛴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비싸졌음에도 살 수 없는 것이 F-16인데 국제 정세 악화로 군비 증강에 나선 개발도상국이 살 수 있는 전투기는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F-35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아무 나라나 살 수 없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은 F-16B보다 훨씬 비쌉니다. 올 7월 튀르키예가 구매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대당 가격이 3,500억 원을 넘어섰고 재작년 인도네시아는 라팔한 대당 2,600억 원을 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중국이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필리핀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 한국산 KF-21을 살까를 두고 저울질을 시작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은 주력 전투기 한국산 FA-50PH-12대와 함께 운용할 신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MRF-MULTI 롤 파이터 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612억 페소 약 1조 4,600억 원을 투입해 신형 전투기 12대를 도입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를 감안하면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200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했듯 F-16B는 현재 기체 가격만 100억 원 수준입니다. 만약 이를 선택하려면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도입 수량을 줄여야 하는데 필리핀이 이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주문해도 7년 후에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중국이 필리핀을 가만히 둘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FA-50의 개량형인 블록 20을 도입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FA-50 블록 20은 13.6톤급으로 체급은 작지만 성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례로 작년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FA-50 전투기는 AESA능 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타켓팅 포드, 공중급 유장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운용,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가 탑재되면서 4세대 전투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죠. 여기에 그간 작전 반경이 450km 내외였으나 공중급 유장치를 부착하면서 작전 반경이 900km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가격도 대당 700억 원 수준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F-16B든 FA-50 최신 개량형이든 필리핀의 안보 위협에 대한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해양 분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의 전진기지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공군이 도입하는 전투기는 최소 4.55세대 전투기와 대등해야 하는데 왜냐면 유사시 중국은 5세대 전투기 J-20이나 J-31과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시킬 테니까요. 사실 F-16B든 한국의 FA-50 최신 개량형이든 훌륭한 전투기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항공모함까지 운용 중인 중국을 상대하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는 필리핀 공군의 핵심인 바사기지에서 직진거리 700km가 넘고 가까운 팔라완 섬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공군기지에서도 300km 이상을 날아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먼 바다까지 날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 단발보다는 쌍발 엔진 전투기가 선호됩니다. 전투기가 작으면 연료와 무장 탑재량이 적고 단발 엔진은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게 되니까요. 국제 정세도 그렇고 현 방산업계 현실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깊은 고민에 빠졌던 필리핀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정보 제공 요청 서릭 웨스트 포 인포메이션을 보냈다고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KF-21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즉, KF-21 구매에 관심이 있으니 관련 정보를 보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의미. 그런데 KF-21이면 필리핀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F-21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4.5세대로 설계됐습니다. F-22와 F-35에서 볼 수 있듯이 5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전투기와는 확연히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 즉 전자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형체를 변경한 것이죠.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떨까요? 6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불리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특징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군사강국으로 평가되는 모든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한국 역시 KF-21 전투기를 최종적으로는 6세대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다행히 현재 4.5세대로 불리지만 성능을 조금 보강하면 스텔스 전투기로 확장시킬 수 있고 여기에 레이저 무기와 무인화 기술까지 추가시켜 2041년까지 6세대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 단계부터 5, 6세대로의 단계적인 진화를 염두에 두고 저피탐 설계가 적극 도입됐습니다. 저피탐은 쉽게 말해 레이더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레이더에 포착되는 비행기의 크기를 나타낸 단위인데 세계 최초 스텔스기인 F-117의 추정치는 약 0.01m, 레이더의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포착됩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는 0.001m로 추정되며 4.5세대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1m 정도로 추정됩니다. KF-21의 저피탐 성능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좁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사실 KF-21의 RCS는 극비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존 4.5세대보다 뛰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KF-21이 F-16이나 스웨덴의 그리펜 엔지보다 체급이 높은 중형이라는 점입니다. 기체 무게가 12.0kg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 내부 연료 탑재량이 무려 6.0kg이기 때문에 전투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렇다면 바사 기지나 안토니오 바우티스타 기지에서 이륙해도
남중국해 분쟁 수역 상공에서 무리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F-21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미사일을 쓰면 분쟁 수역 상공까지 날아갈 필요 없이 먼 거리에서 미사일을 퍼붓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티어의 경우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고 회피 불가 구역로 이스케이프 존, NEG, 기존 공대공 미사일보다 23배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사일이 최대 기동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약 150km를 날아가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전투기가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중국 전투기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미사일입니다. 처음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우려했던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미터 디펜스 FR는 KF-21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다며 KF-21은 검증된 기술과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우수한 성능까지 보여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페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에 한국의 KF-21 보라매와 프랑스의 라팔을 꼽으며 KF-21 보라매가 러시아 항공기들에 비해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왜냐면 한국 공군에 인도되는 전투기 초도 물량 20대 가격이 대략 대당 3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가격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F-35 역시 초기 양산 단계에서 3,000억 원을 넘었지만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지금은 약 100억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KF-21 역시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안정화되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경쟁 기종을 압도하는 KF-21을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겁니다. 한편 길고 긴 연구개발과 시험 비행을 거쳐 얼마 전 양산을 시작한 KF-21은 2026년 말 1호기를 인도하기 시작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공군에 배치됩니다. KAI와 공군은 올 2028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둔 블록 1 초기 양산 물량을 전력화시키고 곧바로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추가한 블록 2 물량을 차례로 전력화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부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전 세계 상공을 가르는 꿈같은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2021년 기준 인구수 574만 명 세계은행 자료로 전세계 17위, 국토면적 100km 전세계 109위를 기록 중인 한국은 인구수로 보나 국토면적으로 보나 세계에서 명함을 내밀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GDP는 46,918달러로 전 세계 14위를 기록 중인 꽤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물론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는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규모를 키워주고 국토 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 아래 지하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한국과 북한은 지하자원 측면에서 보자면 남한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나 싶을 만큼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총 360종의 천연자원이 매장됐는데 희토류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최소 3,0조 원에서 최대 1경원이라고 하죠. 여기에 북한의 전 세계 3위 수준이 석유가 매장됐다는 보고서가 2003년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 보하이만 대륙붕 유전지대에 약 470억 배럴이 매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1998년 방북 후 돌아오는 길에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평양이 기름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북한 기름을 들여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을 곧 시작하기로 북한 쪽과 합의했다. 고 공표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아마 방북 당시 김정일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남한에 석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8년 울산 남동쪽 해상에서 채산성 있는 가스전을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한 후 불꽃이 꺼졌는데요. 보통 화석 연료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함께 매장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석유가 많으면 유전, 가스가 많으면 가스전이라고 부릅니다.
동해 1가스전에는 아주 소량의 석유도 매장되어 있어 이를 시추했는데 덕분에 한국도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 가장 핫한 제칠 광고 문제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떠오르기는 했으나 이 역시 매장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해 적어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 무역 통계를 살펴보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유업체들이 석유 제품 수출로 무려 68조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 땅에서 도대체 어떤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대한석유협회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체의 수출액이 총 567억 달러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환율을 넉넉히 200원으로 잡더라도 68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있던 석유마저도 2년 전에 불꽃이 멈춘 상황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종전 최대치인 2012년에 53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022년 기준 한국은 2021년에 이어 연속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록했던 444억 달러를 넘어 더 놀라운 것은 하루 평균 수출액이 25.1억 달러를 넘었는데 쉽게 말하면 하루에 3조 원이 수출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력 품목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석유 제품은 63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65.3% 증가했고 이로써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2대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품별로는 경유가 46.3%로 가장 높았고 휘발유 19.4%, 항공유 18.0%, 나프타 4.9%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한국의 수입 품목 중 부동의 1위 품목은 단연 원유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한국은 총 58억 달러의 원유를 전 세계로부터 수입했는데 석유 제품 수출이 630.2억 달러로 원유 수입액의 약 60%를 석유 제품 수출로 회수한 셈입니다. 여기에 석유 화학 제품이 542.9억 달러를 기록했으니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을 모두 합치면 원유 수입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석유와 관련된 제품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의 석유 거지 수준인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중동의 오일 부자라고 부르는 국가들은 석유 퍼트롤리엄 또는 오일을 수출해 돈을 버는데 여기서 퍼트롤리엄은 라틴어로 돌라크를 뜻하는 페트로와 기름 오일을 뜻하는 오에리유엠에서 유래했습니다. 석유 관련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원유 크루드 오일, 또 하나는 석유 제품, 또 하나는 석유 화학 제품인데요. 중동의 오일 부자들이 원재료인 원유를 수출하면 한국과 같은 수입국이 이를 정유해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을 얻습니다. 가령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으로 만드는 것 즉 정제하는 것이죠. LPG의 과석유 가스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를 의미하고 휘발유는 가솔린 기관의 연료로, 등유는 보일러용 연료로, 경유는 디젤 기관의 연료로,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윤활기유는 윤활유로,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납사 등이 추출되는데 이들이 석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2022년 58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석유 제품으로 만들고 이를 수출한 금액이 대략 630.2억 달러인 겁니다. 석유 화학 제품은 석유 제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석유 제품을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원료로 만든 후 원유에 들어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을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죠. 가령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이를 이용해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은 납사입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납사네프선은 플라스틱,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는 페르시아어로 땅에서 스며 나온 것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데 이 나프타의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원유 1톤에서 생산 가능한 납사는 약 180kg인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3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메탄 등을 생산하면 그 가치가 22만 원으로 상승하고 다시 이를 원료로 스포츠용품, 사무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최종 제품으로 만들면 그 가치가 1억만 원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13만 원짜리 원재료를 잘 가공하면 1억만 원짜리 최종 제품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 대비 80배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기술이라면 억지로라도 이를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석유화학 제품 덕분에 한국은 2022년 542.9억 달러를 수출했고 석유 제품에 630.2억 달러를 더하면 1년 원유 수입량보다 원유를 정제하고 가공해 더 많은 돈을 해외로부터 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제 기술은 세계 최고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는 매년 BP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로 에너지 관련 통계를 제공합니다. 통계 중 원유를 석유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용량을 의미하는 정제 설비 능력 오일 러파이닝 커패서티은 원유 수급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원유가 아니라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정제된 석유 제품이기 때문이죠.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제 설비 능력은 하루 357만 2영배럴로 전 세계 전체의 약 3.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이 정제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카타르 등 원유 수출국보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보다도 원유 정제 능력이 높은 것이죠. 원래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뒤처져 있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앞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이 한국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한 후 이를 정제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제 능력은 석유가 매장됐다고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제 능력이 한국의 36% 수준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80% 수준, 카타르는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 같은 일이지만 원유를 수입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후천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만큼 한국 정유사들의 기술력이 대단하는 말에 다름 아니죠. 그렇다면 오일 수출국의 이름 한 글자도 올리지 못하는 한국에서 석유 산업은 어떻게 태동했을까요? 한국에서 석유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62년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해 이듬해 울산의 대한석유공사를 건설하면서 석유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유 공장이 건설되면 이를 통해 석유를 정제하고 정제한 석유를 이용한 석유화학제품 산업이 자리 잡게 되는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자원이 극히 부족한 한국에게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산업입니다. 이를 통해 옷이나 신발, 타이어 등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한 한국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여수의 제2정유공장 및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했고 이때부터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국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화학 육성법에 의해 정부 주도로 발전을 꾀했지만 이후 민간이 주도하면서 현재는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산업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잠시 언급하기는 했지만 1997년까지 한국보다 앞섰던 일본의 정제 능력은 어쩌다 하락하게 된 것일까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판단 미스가 중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석유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한국의 정유업체들은 몸집을 불리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시설 고도화와 더불어 수출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일본의 정유기업들은 내수에 집중했습니다. 인구수 1억이 넘는 내수 시장만 잘 장악해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죠. 여기에 오로지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생겨난 소규모 업체들과 과다 경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에서 내국인의 소비가 줄면 당연히 위기가 도래하기 마련인데 이때 정부가 나섭니다. 소위 석유산업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업체 간 인수합병을 유도해 대형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때 17개에 달했던 일본 내 정유회사는 5개로 재편됐죠. 뿐만 아니라 각 정유사에게 정제 설비의 13% 이상을 고도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고도화 설비란 원유를 정제하면 50% 가까이 가격이 낮은 잔사유가 추출되는데 이 저렴한 잔사유를 이용해 휘발유, 경유 등이 고부가가치 오일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본 기업들이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즉, 정제 설비의 13% 이상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새로운 고도화 시설을 건설해 비중을 높이거나 둘째, 기존의 노후화된 정제 시설을 허물어 고도화 시설의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일본 정유사들이 선택한 방식은 후자입니다. 새로운 고도화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허물어 고도화 시설의 절대 숫자를 유지시켜버렸는데요. 악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들이라고 정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전부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제 능력이 하락하고 말죠. 일본과 달리 한국은 무모하리만큼 고도화 시설을 설립했습니다. 2022년 기준 현대오일뱅크는 40.6%, GS칼텍스 34.4%, S오일 33.8%, SK에너지가 24.9%에 이릅니다. 일본 정유사들이 20% 초반,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0%에 머문다는 점에서 볼 때 대단한 비중입니다. 이미 1997년부터 한국 내수 시장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후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7조 원 가량의 설비 투자를 감행해 국내 정유사의 고도화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고도화 투자에 성공한 후 수요가 급증한 동남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2020년 기준 전 세계 28개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한 후 73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적을 써내리고 있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한국 땅에서 아무리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길래 한국 정유업체들은 기술을 팠고 유전보다 더 확실한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앞으로 한국에 또 이런 산업이 등장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